충청남도 논산의 겨울은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몰고 왔다. 메마른 논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흙먼지와 마른 풀 냄새를 실어 날랐다. 붉은 흙길과 국도가 만나는 읍내 변두리의 낡은 버스 정류장은 녹슨 양철 지붕과 몇 개의 곰팡이 쓴 나무 의자뿐이었다. 유일한 가로등은 희미하게 깜박였고 그 누런 불빛이 땅바닥에 비쳐 희미한 명암을 만들어냈다. 내일 저녁 해가 낮은 산맥 뒤로 질 때면 한 노파의 모습이 나타나 마지막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온 마을이 버스 기다리는 할머니라고 부르는 박순옥 할머니였다. 순옥은 70을 넘었고 작은 체구의 등은 시냇가의 늙은 버드나무처럼 굽어 있었다. 희끗희끗한 머리는 낡은 천끈으로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그녀의 깡마른 손은 늘 잃어버린 아들이 남긴 유일한 유품인 꽃 자수 손수건을 꽉 쥐고 있었다. 20년 전 그녀의 아들 민재는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 트럭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이제 막 25이었고 운송회사에 취직하여 어머니를 도시로 모셔 살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영원히 지켜지지 못했다. 그 후로 매일 저녁 순옥은 정류장에 나와 차가운 나무 의자에 앉아 오가는 버스들을 바라보았다. 마치 민재가 그중 한 대에서 내려 미소 지으며 엄마, 저 왔어요 라고 부를 것처럼. 논산 사람들은 그 모습에 익숙했다. 그들은 동정과 의심이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순옥 할머니, 정신이 나갔어. 시장 구석의 잡화점 주인이 감자를 깎으며 말했다. 20년 동안 거기 앉아서 죽은 사람을 기다리다니. 미치지 않고서야 다른 사람들도 동의했지만 아무도 그녀 앞에서 감히 말하지 못했다. 순옥은 그들의 속삭임에 결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앉아 흐릿한 눈으로 먼 곳을 바라보며 때로는 내 아들이 곧 돌아올 거야. 약속했거든 이라고 중얼거렸다. 가로등 아래 그녀의 그림자는 작았고 마치 밤에 녹아든 듯 오직 꽃 자수 손수건만이 유일한 빛이었다. 12월의 어느 겨울밤 기온이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고 바람이 늑대 울음소리처럼 정류장을 휩쓸었다. 순옥은 여느 때와 같이 낡은 속옷을 걸치고 정류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달아빠진 고무 슬리퍼가 얼어붙은 땅 위에서 미끄러졌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정류장은 텅 비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바람 소리와 어우러졌다. 그녀는 마지막 의자에 앉아 추위에 빨개진 귀를 덮기 위해 목도리를 끌어올렸다. 오늘 밤 그녀는 좀 더 오래 앉아 있을 작정이었다. 그녀가 숨겨온 심장병의 신호인 가슴 통증이 심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어서려 할 때 작은 소리가 그녀를 멈추게 했다. 고양이 새끼 같은 흐느낌 소리가 맞은편 의자 구석에서 들려왔다. 그녀는 자신의 입김으로 생긴 희미한 안개 속을 뚫어보려 눈을 가늘게 떴다. 깜박이는 불빛 아래 작은 형체가 나무 의자에 웅크리고 있었다. 4살쯤 되어 보이는 한 소년이었고 얇은 재킷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입술은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었다. 소년은 작은 천 가방을 꽉 껴안고 있었고 떨리는 손에는 구겨진 버스표 한 장이 있었는데 표의 한쪽 모퉁이가 반쯤 찢어져 있었다. 순옥은 일어서서 다가갔고 고무 슬리퍼가 땅에 스치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렸다. 얘야. 그녀는 춥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작게 불렀다. 여기서 뭐 하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소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들어 크고 둥근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피로가 섞여 있었다. 순옥은 무릎 통증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꼈다. 많이 춥니? 왜 혼자 여기 있니? 소녀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작은 손이 그녀의 옷자락을 꽉 쥐었다. 마치 그녀가 떠날까 두려워하는 듯했다. 순옥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정류장은 조용했고 아무도 없었다. 멀리서 마지막 버스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지만 멈추지 않았다. 아무도 데리러 오지 않았다. 아무도 찾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소년의 목에 둘러주었다. 목도리의 온기에 소년은 살짝 몸을 떨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그녀가 이 추운 밤의 유일한 버팀목인 것처럼. 순옥은 소년의 손에 있는 버스표를 보았다. 땀과 빗물에 글씨가 흐려져 목적지인 논산만 겨우 읽을 수 있었다. 출발지, 날짜, 시간 등 나머지 부분은 찢어져 있었다. 그녀는 눈살을 찌푸렸고 불안감이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하지만 소년의 파란 입술을 보고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다. 할머니랑 가자, 얘야.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은 너무 추워서 여기 있을 수 없어. 소년은 저항하지 않고 그녀의 부축을 받아 일어섰다. 그의 작은 발이 땅 위에서 미끄러졌고 얇은 플라스틱 슬리퍼는 거의 찢어질 지경이었다. 순옥은 그의 손을 잡았다. 늙은 손이 차가운 작은 손을 감쌌다. 그녀는 그를 마을 끝에 있는 작은 집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나무 침대 하나, 낡은 난로 하나, 그리고 벽에 걸린 민재의 유품들만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난로를 피우고 간단한 쌀죽을 끓여 소년이 오랫동안 굶은 듯 허겁지겁 먹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름이 뭐니?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소년은 먹는 것을 멈추고 죽 그릇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몰라요. 그의 목소리는 난로에서 타는 장작 소리에 거의 묻힐 정도로 작았다. 순옥은 마음이 무거웠지만 미소 지었다. 그럼 할머니가 이름 지어줄게. 지우, 어떠니? 슬픔을 지운다는 뜻이야. 넌 이제 슬프지 않을 거야. 여기서 할머니랑 같이 있으면.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다. 마치 그 이름이 이 세상에서 그에게 설 자리를 준 것 같다. 그날 밤, 지우는 민재의 작은 침대에서 그녀가 아들을 위해 만들었던 소미불을 덮고 잠이 들었다. 순옥은 곁에 앉아 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작은 손이 여전히 이불 끝을 꽉 쥐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눈이 여전히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정류장으로 가는 길을 하얗게 덮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따뜻하면서도 두려웠다. 그녀는 지우를 데려온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 나무 책상 위에 놓인 구겨진 버스표는 그녀가 아직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소년에 대한 소식이 마을에 빠르게 퍼졌다. 잡화점 주인은 순옥이 지우를 데리고 새 옷을 사러 시장에 나가는 것을 보고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저 할머니, 저 아이 어디서 주워왔대? 시골 애 같지가 않아. 다른 사람이 고개를 저었다. 순옥 할머니, 정신이 나갔어. 한 입 더 먹여 살리려면 돈이 어디서 나겠어. 하지만 순옥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지우의 손을 잡고 호기심 어린 시선들을 지나쳤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결심이 형성되었다. 저 아이가 누구든 그녀는 민재를 떠나보냈을 때처럼 무력하게 그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20년 동안 차가웠던 그녀의 작은 집은 이제 작은 발소리와 어린아이의 손에서 나오는 온기로 가득 찼다. 하지만 밖에서는 정류장의 희미한 불빛 아래 비밀이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논산을 휩쓸 준비가 된 차가운 바람처럼. 논산의 겨울 아침은 옅은 안개로 뒤덮여 어렴풋이 보이는 초가지봉들을 가렸다. 마을 끝 대나무 숲 뒤에 숨겨진 박순옥 할머니의 작은 집은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조용하지 않았다. 지우의 작은 발소리가 낡은 나무 바닥 위에서 울렸고 난로에서 타는 장작 소리가 섞였다. 헝클어진 머리와 크고 둥근 눈을 가진 소녀는
식탁 옆 나무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죽 그릇을 안고 있었다. 순옥은 부엌 옆에 서서 죽을 저으며 이따금 지우 쪽을 힐끗 보았다. 마치 그가 여전히 거기에 있고 꿈처럼 사라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려는 듯했다. 순옥은 아이를 돌본 적이 없었다. 20년 전 민재가 살아있을 때 그녀는 큰 꿈과 트럭 운전으로 늘 바빴던 젊은 아들의 어머니일 뿐이었다. 이제 73살이 된 그녀는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있었다. 죽을 부드럽게 끓이는 법, 지우의 얇은 옷이 찢어지지 않도록 손빨래하는 법, 그리고 그에게 첫 글자를 끈기 있게 가르치는 법. 소녀는 말이 적었고 거의 침묵했으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젓는 것으로만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가 지우야 라고 부를 때마다 그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빛이 조금 더 밝아졌다. 마치 그 이름이 그를 세상과 연결하는 끈인 것처럼. 처음 며칠 동안 지우는 둥지에서 떨어진 어린 새처럼 움츠러들었다. 그는 국도에서 나는 자동차 경적 소리, 골목 밖에서 짖는 개 소리, 심지어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같은 큰 소리에 자주 놀랐다. 밤이 되면 그는 종종 잠에서 깨어 어둠 속에서 눈을 크게 뜨고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 순옥은 이것을 알아차리고 날로 불빛이 들어와 어둠을 쫓아낼 수 있도록 침실문을 열어두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차가운 바람이 문틈으로 윙윙거릴 때 지우는 침대에서 기어 나와 조용히 그녀 곁으로 와서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차가운 작은 손이 그녀의 깡마른 손에서 온기를 찾고 있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그는 바람 소리에 거의 묻힐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순옥은 그의 손을 가볍게 쥐었고 목이 메었다. 할머니 여기 있어, 지우야. 아무데도 안 가. 행복한 순간들이 작은 집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순옥은 지우에게 집 뒤 작은 텃밭에 배추 심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의 작은 손이 서툴게 씨앗을 땅에 심었고 입으로는 그녀의 말을 따라 중얼거렸다. 살살 놓아 흙이 씨앗을 품도록. 눈이 많이 내렸을 때 두 사람은 마당 앞에 작은 눈사람을 함께 만들었고 순옥이 민재의 낡은 털모자를 눈사람 머리에 씌우자 지우는 킥킥 웃었다. 할아버지 같아요. 그는 처음으로 긴 문장을 말했고 순옥은 깜짝 놀라 따라 웃었고 눈가가 시큰했다. 흰쌀밥, 직접 담근 김치, 그리고 때로는 삶은 계란 하나 같은 소박한 식사는 그들의 보물이 되었다. 지우는 더 이상 테이블 구석에 웅크리고 앉지 않고 그녀에게 더 가까이 앉기 시작했고 때로는 그녀가 어디서 배웠는지 모를 동요를 흥얼거리기도 했다. 하지만 따뜻한 집 밖에서는 마을의 차가운 바람이 여전히 불어왔다. 호기심에 익숙한 논산 사람들은 지우에 대해 더 많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순옥이 그의 낡은 플라스틱 슬리퍼가 찢어져 더 이상 꿰맬 수 없게 되자 새 신발을 사주기 위해 그를 데리고 시장에 나갔을 때 잡화점 주인 이 씨가 그녀를 한쪽으로 끌었다. 순옥 할머니, 저 아이 어디서 주워왔어요? 이 씨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의심을 감추지 못했다. 시골 애 같지가 않아요. 눈은 밝고 피부는 하얗고 부잣집 애 같아요. 안 무서워요? 혹시 사람들이 다시 데리러 오면 어떡해요? 순옥은 지우의 손을 꽉 쥐고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내 손자예요. 아무도 못 데려가요. 하지만 속삭임은 멈추지 않았다. 마을 회관에서 예전에 면사무소에서 일했던 김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저었다. 순옥 할머니는 늙었고 한 아이를 더 키우려면 돈이 어디서 나겠어? 게다가 저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잖아. 혹시 범죄자의 자식이라면? 그 말들은 직접적으로 말해지지는 않았지만 순옥이 지우를 데리고 시장을 지날 때의 조심스러운 시선과 손가락질을 통해 그녀의 귀에 들어왔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매일 밤 난로 옆에 앉아 잠든 지우를 보며 자문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저 아이를 안전하게 지킬 힘이 내게 있을까?
어느 날, 지우는 고열에 시달렸다. 날씨는 몹시 추웠고, 군립병원은 마을에서 10km 이상 떨어져 있었다. 순옥은 심해지는 가슴 통증에도 불구하고 비를 맞으며 마을 입구의 약국으로 걸어갔다. 비가 속옷을 적셔 그녀를 부들부들 떨게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몇 분 안 되는 동전을 꽉 쥔 채 걸음을 옮겼다. 돌아왔을 때 그녀는 거의 기진맥진했고 젖은 흙길에서 발이 미끄러졌다. 아직 열이 있었지만 지우는 달려나와 그녀를 껴안고 엉엉 울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무서워요. 소녀는 그녀를 꽉 껴안았고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옷을 적셨다. 순옥은 바닥에 주저앉아 지우를 품에 안고 그의 작은 몸에서 나오는 온기를 느꼈다. 할머니 안 가, 지우야. 그녀는 가슴 통증에 목소리가 떨렸지만 속삭였다. 약속할게. 그 순간 찬바람이 가득한 작은 집에서 순옥은 민재가 떠난 후 차갑게 식었던 자신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지우는 단지 버려진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겨울밤에 찾은 작은 빛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때때로 텅 빈 과거의 기억을 찾는 듯한 지우의 눈빛을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가 침대 밑 나무 상자에 잘 보관해 둔 구겨진 버스표는 여전히 답이 없는 질문처럼 그곳에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이 텃밭 옆에 앉아 배추 잎을 다듬고 있을 때 한 중년 남자가 문 앞에 자전거를 세웠다. 그는 낡은 재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고단해 보였다. 논산 서울 노선을 자주 운행하는 시외버스 운전기사 최 씨였다. 그는 지우를 보고는 순옥을 향해 머뭇거리며 말했다. 순옥 할머니, 저 아이가 들고 있던 표. 그 버스를 기억해요. 어머니가 아니라 한 남자가 그 애를 태웠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최 씨는 더 말하면 문제가 될까 두려운 듯 말을 멈췄다. 조심하세요. 저 아이 평범하지 않아요. 순옥은 작은 호미를 든 채 굳어버렸다. 옆에 앉아있던 지우는 고개를 들어 의문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마음속에는 불안의 파도가 일었다. 버스표, 낯선 남자, 그리고 지우의 눈빛. 모든 것이 그녀가 건드리고 싶지 않은 퍼즐 조각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조만간 그 퍼즐이 마치 밤의 희미한 자동차 불빛처럼 영원히 숨길 수 없는 비밀들을 비추며 찾아올 것임을 알았다. 논산의 봄이 오자 붉은 흙길 위에 쌓였던 마지막 눈을 쓸어가는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다. 박순옥 할머니 댁 뒤편 텃밭은 이제 푸르렀고 지우가 심은 배추는 새싹을 틔워 연한 잎이 옅은 햇살 아래 흔들렸다. 할머니의 작은 집은 더 이상 춥지 않았고 소년의 웃음소리와 난로 옆에서 나누는 소소한 이야기들로 가득 찼다. 이제 이곳 생활에 익숙해진 지우는 여전히 수줍음을 탔지만 말을 더 많이 하기 시작했다. 그는 창가에 앉아 국도를 지나는 버스들을 보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처음처럼 텅 비어 있지 않았다. 대신 순옥은 때때로 그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과거의 무언가를 기억하려는 듯 먼 곳을 바라보는 것을 발견했다. 순옥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저녁 버스 정류장에 나갔지만 이제는 그리 오래 앉아 있지 않았다. 그녀는 지우가 걱정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무엇보다도 소년이 그녀가 더 일찍 집에 돌아오는 이유가 되었다. 하지만 침대 밑 나무 상자에 잘 보관해 둔 구겨진 버스표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에 작은 가시처럼 남아 있었다. 어머니가 아니라 한 남자가 그 애를 태웠어요. 시외버스 운전기사 최 씨의 말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녀는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지우를 볼 때마다 자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 아이는 어디서 왔을까? 왜 아무도 모르는 논산에 버려졌을까? 어느 날 아침, 순옥이 지우를 데리고 쌀과 마른 생선을 사러 시장에 나갔을 때 잡화점 주인 이 씨가 다시 그녀를 구석으로 끌었다. 순옥 할머니, 정말인데
저 아이에 대해 알아봐야 해요. 이 씨는 가판대의 사과를 구경하고 있는 지우를 곁눈질하며 속삭였다. 어제 낯선 남자가 시장에서 물어보고 다녔어요. 4년 전에 버스 정류장에 버려진 아이에 대해서요. 묘사가 할머니 댁 지우랑 똑같았어요. 검은 머리, 큰 눈, 그때쯤 4살이었대요. 순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만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남들이 뭘 묻든 제가 키운다고 하세요. 제 손자니까요. 이 씨는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가 그렇게 말해도 혹시 그 사람들이 데려갈 권리가 있으면 어떡해요? 할머니는 아무 서류도 없잖아요. 그리고 저 아이. 너무 똑똑해요. 평범한 집 아이 같지가 않아요. 그 애가 그림 그리는 거 봤어요? 지난번에 큰 집을 그렸는데 커다란 철문이 있었어요. 우리 마을 집이 아니었어요. 순옥은 지우의 손을 꽉 쥐고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씨의 말에 그녀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지우는 이제 막 4살이었지만 때로는 이상한 행동을 했다. 그는 그녀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펜을 올바르게 잡을 줄 알았고 몇 가지 간단한 글자를 쓸 줄 알았으며 때로는 그녀가 이해하지 못하는 큰 문이나 하얀 방 같은 단어들을 중얼거렸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이 텃밭 옆에 앉아 있을 때 지우가 갑자기 낡은 천 가방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 위에는 철문과 옆에 큰 나무가 있는 큰 집이 서툴게 그려져 있었다. 할머니, 저 이곳을 꿈에서 봤어요. 그는 순수하지만 고뇌의 참 목소리로 말했다.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여러 번 봤어요. 순옥은 종이를 보았고 마음이 불안했다. 그림 속의 집은 논산의 어떤 집과도 닮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큰 도시의 저택 같았다. 그녀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꿈일 뿐이야, 지우야. 우리 집은 여기, 할머니랑 함께야.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녀는 더 이상 질문들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며칠 후, 시외버스 운전기사 최 씨가 다시 그녀의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접힌 작은 종이 조각을 들고 있었다. 순옥 할머니, 제가 버스 터미널 창고에서 이걸 찾았어요. 그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저 아이가 탔던 버스의 승객 기록부에 끼어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종이 조각은 서울의 한 운송 회사 이름이 적힌 낡은 영수증과 아이를 논산까지 데려다 주시오. 더 이상 묻지 마시오. 라는 손글씨가 적힌 메모였다. 서명도, 보낸 사람의 이름도 없었다. 하지만 순옥을 소름 돋게 한 것은 영수증에 적힌 날짜였다. 그녀가 버스 정류장에서 지우를 발견한 날과 일치했다. 그녀는 그 종이 조각을 구겨진 버스표 옆 나무 상자에 넣었다. 그날 밤 지우가 잠든 후 그녀는 난로 옆에 앉아 상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지우에게 묻고 싶었지만 소녀는 너무 어렸고 과거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가 잊으려 애쓰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처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가만두지 않았다. 수군거림이 점점 더 많아졌다. 저 아이, 문제가 있어. 마을 회관의 김 씨가 한 회의에서 말했다. 서울에서 실종된 아이를 찾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부잣집 아이가 유괴되어 여기에 버려진 거라면 다른 사람이 덧붙였다. 순옥 할머니는 아무 서류도 없어요. 만약 그 사람들이 데리러 오면 할머니가 어떻게 지키겠어요? 순옥은 마을 회관을 지나다가 그 말을 들었다. 그녀는 문 밖에 서서 꽃자수 손수건을 꽉 쥐고 눈물이 흐려졌다. 그녀는 누군가 지우를 데리러 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상처받을까, 자신이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할까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지우가 마을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빨리 배우고 오래 기억했으며 때로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큰 차, 하얀 벽이 있는 집에 대한 이상한 꿈 이야기를 했다. 할머니, 제가 거기서 온 건가요? 한 번은 두 사람이 난로 옆에 앉아 있을 때 그가 물었다. 순옥은 그를 껴안았고 목이 메었다. 너는 할머니 거야, 지우야. 어디서 왔든 넌 여기 할머니랑 함께야. 어느 날 오후, 순옥과 지우가 시장에 있을 때 낯선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회색 재킷을 입고 선글라스를 꼈으며 마을 사람 같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는 버스 정류장 근처에 서서 잡화점 주인에게 4년 전에 여기에 버려진 아이에 대해 물었다. 이 씨는 호기심이 많았지만 그저 고개를 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남자의 눈빛이 그녀를 소름 돋게 했다. 그는 친척을 찾는 사람 같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듯 날카로웠다. 이 씨가 순옥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을 때 그녀는 심장이 세차게 뛰고 가슴 통증이 다시 찾아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지우의 손을 더 꽉 잡고 집으로 데려갔고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날 밤, 순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잠든 지우의 침대 옆에 앉아 작은 손이 여전히 이불 끝을 꽉 쥐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무 상자 속의 버스표와 영수증 조각은 더 무겁게 느껴졌고 마치 그녀를 마주하고 싶지 않은 비밀 속으로 끌어당기는 듯했다. 그녀는 민재를 그가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을 때의 그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를 잃었고 이제 지우를 잃을까 두려웠다. 하지만 버스 정류장의 낯선 남자, 마을 사람들의 속삭임, 그리고 꿈에 대해 언급할 때의 지우의 호기심 어린 눈빛. 모든 것이 작은 집에 불어닥치는 차가운 바람처럼 그녀가 곧 닥쳐올 것이라고 아는 폭풍을 몰고 왔다. 그녀는 일어서서 창문을 열고 멀리 있는 버스 정류장을 바라보았다. 가로등은 여전히 희미하게 깜박이고 있었다. 지우는 내 거야. 그녀는 마치 자신을 설득하듯 속삭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녀는 버스표의 단서들이 그녀를 영원히 피할 수 없는 진실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논산의 여름은 끈질긴 비와 함께 찾아와 마을로 들어서는 붉은 흙길을 진흙탕으로 만들었다.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박순옥 할머니의 작은 집은 낡은 양철 지붕으로 스며드는 빗방울을 피할 수 없었다. 똑똑 떨어지는 빗소리가 난로에서 타는 장작 소리와 어우러져 두 사람이 함께 앉아있는 저녁 시간에 조용한 배경음악이 되었다. 이제 이곳 생활에 익숙해진 지우는 종종 나무 바닥에 앉아 시장에서 사준 색연필로 서툰 그림을 그렸다. 그의 그림에는 항상 커다란 철문이 있는 큰 집이 있었고 때로는 멀리 서 있는 흐릿한 남자의 모습도 있었다. 순옥은 그 그림들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잘 그렸네, 지우야. 하지만 작은 집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이 씨가 언급했던 낯선 남자가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버스 정류장 주변만 맴돌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순옥과 지우가 텃밭에 있을 때 그는 대나무 숲 너머로 집 안을 들여다보며 문 밖에 서 있었다. 그는 회색 재킷에 선글라스를 꼈고 손에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잡화점에 이 씨가 달려와 알렸다. 순옥 할머니, 저 남자가 나한테 저 아이에 대해 물었어요. 자기는 서울에서 온 변호사인데 한 가족을 대리하고 있대요. 실종된 아이를 찾고 있는데 모든 것이 지우랑 딱 맞아떨어진대요. 나이, 외모, 버려진 날짜까지 순옥은 가슴이 세차게 뛰고 익숙한 가슴 통증이 다시 찾아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지우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끌어당기며 문을 굳게 닫았다. 할머니, 저 사람 누구예요? 지우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아무도 아니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넌 그냥 할머니랑 여기 있으면 돼. 그날 밤, 지우는 침대 밑에서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모든 아이가 그렇듯 호기심에 찬 소녀는 상자를 열었고, 최 씨가 할머니에게 준 구겨진 버스표와 영수증 조각을 보았다. 그는 표를 들고 작은 손가락으로 흐릿한 글자들을 더듬었다. 순옥이 들어와 활짝 열린 상자와 함께 바닥에 앉아 있는 지우를 보고 굳어버렸다. 지우야, 뭐하니? 그녀는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쓰며 물었다. 소녀는 고개를 들었고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할머니, 이거 제 버스표 맞죠? 저는 누구예요? 저한테 아빠, 엄마 있어요? 지우의 질문은 순옥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그를 품에 안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그녀가 버스 정류장에서 그를 발견했고 아무도 데리러 오지 않았으며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하지만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그의 눈빛을 보고 그녀는 그저 속삭였다. 너는 지우야, 할머니 손자. 그게 제일 중요해. 하지만 그녀는 그 말이 그의 호기심을 달래주기에도 다가오는 진실을 숨기기에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낯선 남자가 그녀의 집 문을 두드렸다. 그는 자신을 서울에서 온 변호사 강민호라고 소개하며 부유한 이씨 가문을 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박 할머니, 저희는 할머니께서 키우고 계신 아이가 이성그룹의 손자인 이지우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는 4년 전 가족 간의 상속 분쟁 중에 실종되었습니다. 아이를 만나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는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3살쯤 되어 보이는 파란 재킷을 입은 소년이 철문이 있는 큰 집 앞에 서 있었다. 사진 속 얼굴은 조금 더 어렸을 뿐 지우와 똑같았다.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보았다. 그녀는 남자를 쫓아내고 싶었고 지우는 내 것이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강민호의 눈빛은 차가웠고 친척을 찾는 사람의 감정이 담겨 있지 않았다. 박 할머니, 할머니를 어렵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협조하지 않으시면 이씨 가문은 사건을 법정으로 가져갈 겁니다. 할머니께는 법적인 양육권이 없습니다. 아이는 그들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는 명함 한 장을 남기고 떠났지만 그의 말은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 같았다. 그날 밤, 순옥은 난로 옆에 앉아 꽃 자수 손수건을 꽉 쥐었다. 그녀는 민재를,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던 날을, 그를 지킬 수 없었던 무력감을 떠올렸다. 이제 그녀는 다시 지우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녀는 아이를 이씨 가문에게 돌려주는 것을 생각했다. 만약 그들이 정말 그의 가족이라면 아마 그는 더 좋은 학교, 예쁜 옷, 그리고 그녀가 줄 수 없는 미래를 가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생각은 그녀를 숨막히게 했다. 그녀는 지우가 열병에 시달리며 자신을 껴안았던 것을, 눈사람을 만들며 웃었던 것을, 매일 밤 자신의 손을 꽉 쥐었던 작은 손을 기억했다. 저 아이를 잃을 수는 없어. 그녀는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흐르는 채 속삭였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강민호와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가 사회복지사와 함께 일하고 있는 면사무소로 찾아갔다. 그녀는 그 앞에 섰다. 등은 굽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강 변호사님, 지우는 제 손자입니다. 저는 서류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 애를 키웠습니다. 만약 그 애를 데려가고 싶으시면 저를 먼저 넘어야 할 겁니다. 강민호가 눈살을 찌푸렸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박 할머니,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아이는 이성그룹의 상속자입니다. 그들은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멈추지 않을 겁니다. 아이를 위한다면
저희가 그 아이가 속한 곳으로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정씨라는 이름의 중년 여성 사회복지사가 끼어들었다. 박 할머니, 할머니께서 아이를 사랑하시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은 할머니 편이 아닙니다. 할머니께는 입양 서류도 없고 건강도 아시다시피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법정으로 간다면 아이를 잃게 될 겁니다. 정 씨의 말은 또 다른 칼날 같았지만 순옥은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지우는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고 저는 그 애를 손자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가족입니다. 만약 그 애를 데려가고 싶으시면 한번 해보시죠. 지우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긴장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더 조용해졌고 더 이상 큰 집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난로 옆에 앉아 있을 때 그는 갑자기 물었다. 할머니, 만약 제가 할머니 손자가 아니면 저를 버리실 건가요? 순옥은 할 말을 잃고 그를 꽉 껴안았다. 지우야, 넌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 손자야. 할머니는 절대 널 버리지 않아. 하지만 그가 잠든 후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속에서 버스 정류장에 불빛이 깜박이고 있었다. 그녀는 지우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이씨 가문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다는 마음속의 두려움과도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수군거림에 익숙했던 논산 사람들은 이제 편이 나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순옥을 동정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지우를 붙잡고 있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저 아이가 부잣집 아이라면 돌려보내야지, 마을 회관의 김 씨가 말했다. 할머니가 뭘로 그 애를 키우겠어? 허름한 집이랑 몇 푼 안 되는 연금으로. 하지만 자주 수군거리던 이 씨는 순옥 편에 섰다. 저 할머니는 마음으로 그 애를 키웠어. 저 서울 사람들 4년 동안 그 애를 버려두고 이제 돈 때문에 다시 찾겠다고? 나는 못 믿어. 여름비는 여전히 내렸고 버스 정류장에 불빛을 흐리게 했다. 순옥은 지우 옆에 앉아 그의 손을 꽉 쥐었다. 마치 다가오는 폭풍으로부터 그를 지키려는 듯.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피하고 싶었던 지우의 신분에 대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것이 닥쳤을 때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했다. 논산의 여름비가 그치고 땅을 말리고 붉은 흙길에서 열기를 피어오르게 하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날들이 찾아왔다.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박순옥 할머니의 작은 집은 여름 한낮의 무더위에 여전히 답답했다. 이제 이곳 생활에 익숙해진 지우는 종종 마당 앞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연필로 소박한 그림을 그렸지만 더 이상 커다란 철문이 있는 큰 집은 그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배추, 눈사람, 그리고 꽃자수 손수건을 든 작은 노파의 모습을 그렸다. 순옥은 그 그림들을 보며 마음이 따뜻하면서도 아팠다. 그녀는 소년이 이곳에서의 행복한 기억들을 붙잡으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과거에서 불어오는 폭풍은 피할 수 없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지우 앞에서 모든 것을 평범하게 유지하려 애썼다. 내일 아침 그녀는 여전히 쌀죽을 끓이고 그에게 새로운 글자 몇 개를 가르쳐 주었으며 함께 집 뒤 텃밭을 돌보았다. 하지만 지우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처럼 순수하지 않았다. 그는 종종 그녀를 훔쳐보았고 마치 무언가 묻고 싶지만 감히 묻지 못하는 듯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슬프게 하나요? 한 번은 두 사람이 난로 옆에 앉아 있을 때 그가 물었다. 순옥은 미소 지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는 할머니의 기쁨이야, 지우야. 아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가 돌아섰을 때 그녀는 조용히 흐르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야 했다. 서울에서 온 변호사 강민호의 등장은 논산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다. 면사무소에서 만난 지 일주일 후
법원에서 공식적인 서한이 그녀의 집으로 배달되었다. 붉은 도장과 건조한 언어로 쓰인 서한은 박순옥 할머니에게 지우의 양육권을 결정하기 위한 예비 심리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의 대기업 이성그룹은 지우가 4년 전 상속 분쟁 중에 유괴된 자신들의 손자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사진 한 장, 의료 기록, 그리고 가족을 위해 일했던 사람의 증언까지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서한은 차가운 문장으로 끝났다. 박 할머니는 법적인 양육권이 없습니다.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강제 집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순옥은 희미한 등잔불 아래 떨리는 손으로 서한을 읽었다. 그녀는 법률 용어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의미는 분명히 알았다. 그들이 지우를 그녀에게서 데려가려 한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서한을 접어 구겨진 버스표와 영수증 조각 옆 나무 상자에 넣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잠든 지우의 침대 옆에 앉아 작은 손이 여전히 이불 끝을 꽉 쥐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에서 그를 발견했던 밤 그의 파란 입술과 두려운 눈빛을 떠올렸다. 저 아이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녀는 마치 자신을 상기시키듯 속삭였다. 하지만 가슴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매 숨결은 그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경고 같았다. 예비 심리는 논산에서 20km 이상 떨어진 공주의 군법원에서 열렸다. 순옥은 낡은 소목과 달아빠진 고무 슬리퍼를 신고 지우의 손을 꽉 쥔 채 법정에 들어섰다. 소녀는 그녀가 시장에서 사준 새 옷을 입고 있었고 불안한 눈빛이었지만 그녀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자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법정에서 강민호는 지우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중년 여성 이수진 씨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우를 보지 않고 앞에 놓인 서류에만 집중했다. 저희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민호가 법정에서 말했다. 아이는 어릴 때 유괴된 이지우입니다. 이성 가문은 4년 동안 아이를 찾아왔습니다. 박 할머니는 양육권이 없으며 그녀의 건강 상태는 아이를 돌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순옥은 일어서서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서류는 없지만 사랑은 있습니다. 저는 지우를 버스 정류장에서 얼어붙은 채 아무도 데리러 오지 않을 때 발견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저는 그 애를 키우고 돌보고 친손자처럼 사랑했습니다. 만약 저들이 그의 진짜 가족이라면 왜 더 일찍 찾지 않았습니까? 왜 그 애를 버스 정류장에서 얼어붙게 내버려 두었습니까? 저는 지우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마음으로 그 애가 제 손자라는 것을 압니다. 그녀는 여전히 욱신거리는 가슴에 손을 얹었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옆에 앉아있던 지우가 갑자기 일어섰다. 소녀는 이제 막 4살이었지만 떨리면서도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저 가고 싶지 않아요. 그는 울먹이며 말했다. 저는 할머니랑 있고 싶어요. 그 순간 법정은 정지된 듯했다. 사회복지사 정 씨는 지우를 보며 눈빛에 안타까움이 스쳤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말했다. 박 할머니, 할머니께서 아이를 사랑하시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법원은 강제 집행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십시오. 순옥은 가슴이 조여들고 심장마비가 격렬하게 찾아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버티려 애썼지만 다리가 후들거렸고 더 말하기도 전에 지우의 손을 꽉 쥔 채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녀는 위독한 상태로 국립병원으로 옮겨졌다. 정 씨에게 붙잡힌 지우는 엉엉 울며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구급차를 따라 달려갔다. 할머니, 저를 버리지 마세요. 그는 사이렌 소리에 목소리가 묻히며 소리쳤다. 병원에서 의사는 그녀가 몇 년 동안 지우가 걱정할까봐 숨겨왔던 질병인 심근경색이라고 진단했다. 병상에 누워 약한 숨을 쉬며
순옥은 오직 소년만을 생각했다. 그녀는 병원까지 따라온 잡화점 주인 이 씨의 손을 잡았다. 만약 내가 못 견디면 나한테 약속해줘. 저들이 지우를 데려가지 못하게 해줘. 저 아이는 저들에게 속한 게 아니야. 그녀가 입원해 있는 동안 지우는 사회복지사의 집으로 보내졌다. 소녀는 이제 막 4살이었지만 몰래 종이와 펜을 가져와 서툰 글씨로 편지를 썼고 이 씨에게 법원에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떨리는 글씨체로 쓰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만약 누군가 저를 버스 정류장에 버렸다면 저는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도 돼요. 저를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 그 의자에 앉아 저를 한 번도 버리지 않은 할머니예요. 저는 할머니랑 있고 싶어요. 이 씨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병원으로 달려가 그것이 그녀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며 순옥에게 편지를 건넸다. 지우의 이야기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던 논산 사람들은 변하기 시작했다. 순옥을 의심했던 이 씨는 이제 그녀를 변호하고 나섰다. 저 할머니는 온 마음으로 저 아이를 키웠어. 그녀는 한마을 회의에서 말했다. 저 서울 사람들 4년 동안 그 애를 버려두고 이제 돈 때문에 다시 찾겠다고? 나는 못 받아들여. 시외버스 운전기사 최 씨도 목소리를 높였다. 저는 저 아이를 차에 태운 남자를 봤어요. 그는 친척 같지 않았어요. 그는 마치 도망치는 것처럼 서둘렀어요. 저 아이는 저들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법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강민호와 이성 가문은 지우가 자신들의 손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DNA 검사를 요구하며 계속해서 압력을 가했다. 위기를 넘겼지만 순옥은 여전히 병상에서 쇠약했다. 그녀는 지우의 편지를 꽉 쥐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심장이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우가 끝까지 싸우지 않고 데려가게 두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폭풍은 아직 가시지 않았다. 버스 정류장의 불빛은 희미했지만 여전히 빗속에서 깜박이며 순옥과 지우가 서로를 발견했던 운명의 밤을 상기시켜 주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가장 큰 질문에 직면해야 했다. 그녀의 사랑이 과연 과거의 폭풍으로부터 소년을 지킬 만큼 강할까? 논산의 가을은 신선한 바람과 함께 찾아와 마른 잎과 황금비두로 익은 논이 향기를 실어 날랐다. 녹슨 양철 지붕과 흔들리는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박순옥 할머니의 작은 집은 이제 두 사람이 함께 나누는 순간들로 가득한 온기로 넘쳐났다. 법정에서의 긴장된 날들 이후 지우는 수줍은 미소를 되찾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제 더 깊어졌고 마치 그가 여러 사건들을 통해 성장한 듯했다. 심근경색 이후 건강이 약해졌지만 순옥은 여전히 익숙한 일상을 유지하려 애썼다. 매일 아침 쌀죽을 끓이고 지우에게 책을 읽어주며 함께 집 뒤 텃밭을 돌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지우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과거의 상처가 밤의 버스 정류장 불빛처럼 여전히 깜박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가 퇴원한 후 공주 군법원은 지우의 양육권을 결정하기 위한 마지막 심리를 열었다. 이 씨가 법원에 보낸 지우의 서툰 편지는 파장을 일으켰다. 근엄한 눈빛의 중년 판사가 법정에서 편지를 큰 소리로 읽었다. 만약 누군가 저를 버스 정류장에 버렸다면 저는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도 돼요. 저를 사랑하는 사람은 매일 그 의자에 앉아 저를 한 번도 버리지 않은 할머니예요. 저는 할머니랑 있고 싶어요. 지우의 소박한 말에 법정은 조용해졌다. 지우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이수진 씨는 고개를 숙이고 가방을 꽉 쥐었다. 이성 가문의 변호사 강민호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즉시 반박하지 않았다. 지우 옆에 앉은 순옥은 그의 손을 꽉 쥐었다. 그녀는 낡은 속옷에 달아빠진 고무 슬리퍼를 신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힘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일어서서 약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판사님, 저는 돈도 없고, 서류도 없고, 저들처럼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호를 4년 동안 사랑했고, 4년 동안 돌봤고, 4년 동안 그 애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만약 저 가족이 그의 진짜 가족이라면 왜 더 일찍 찾지 않았습니까? 왜 그 애를 버스 정류장에서 얼어붙게 내버려 두었습니까? 저는 지우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마음으로 그 애가 제 손자라는 것을 압니다. 그녀는 여전히 욱신거리는 가슴에 손을 얹었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옆에 앉아있던 지우가 갑자기 일어섰다. 소녀는 이제 만 8살이었지만 떨리면서도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가 제 가족이에요. 저는 서울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큰 집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저는 할머니, 눈사람, 텃밭만 기억나요. 저는 남고 싶어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법정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예전에는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던 사회복지사 정 씨는 고개를 숙였고 눈빛에 안타까움이 스쳤다. 심리 후 여론과 지우의 편지에 압박을 받은 이성 가문은 순옥과 따로 만나기로 동의했다. 이수진 씨는 처음으로 지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그녀가 숨겨왔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지우는 그녀의 아들이었지만 4년 전 이성그룹의 상속 분쟁 중에 권력 다툼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한 친척이 그를 데려갔다. 저는 아이를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수진 씨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저는 그 애를 보호할 힘이 없었어요. 그 애를 떠나보내는 것이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그 애를 논산에 버렸다는 것은 몰랐어요. 그녀는 순옥 앞에서 고개를 숙였고 눈물을 흘렸다. 박 할머니, 지우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애의 엄마가 될 자격이 없어요. 순옥은 수진 씨를 보았다.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였다. 그녀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했다. 그녀도 민재를 통해 그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지우가 버스 정류장에서 얼어붙은 채 버려진 것을 용서할 수 없었다. 당신은 그 애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애가 필요로 할 때 당신은 거기 없었소. 그녀는 낮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는 이제 내 손자요. 만약 엄마가 되고 싶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시오.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더 이상 말없이 무거운 눈빛으로 방을 나섰다. 만남 후 이성 가문은 소송을 취하했다. 그들은 지우가 순옥과 함께 지내는 것을 허락했지만 그가 더 나은 교육과 삶을 살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순옥은 그 돈을 거절했다. 나는 그들의 돈이 필요 없어. 그녀는 이 싸움에서 뜻밖의 친구가 된 이 씨에게 말했다. 지우는 돈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해. 나는 그 애를 키울 거야. 쌀죽과 텃밭 채소만으로도. 하지만 그녀는 수진 씨가 가끔 지우를 방문하는 것을 허락했고, 단, 그의 삶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었다. 몇 년이 흘렀고, 논산은 점차 변했다. 낡은 버스 정류장은 수리되었고, 녹슨 양철 지붕은 새 지붕으로 바뀌었으며, 가로등은 더 이상 깜박이지 않았다. 지우는 자라, 똑똑하고 조용한 청년이 되었다. 그는 공부를 잘했고, 할머니의 텃밭을 돌보았으며, 매일 저녁 그녀 곁에 앉아, 민재와 논산의 옛날 이야기를 들었다. 건강은 약해졌지만, 순옥은 입가에 미소를 잃지 않고 살았다. 지우가 그녀의 빛이었고, 그녀가 힘든 세월을 이겨낸 이유였기 때문이다. 어느 가을날, 이제 18살이 된 지우는 낡은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왔다. 그는 할머니가 몇 년 전에 그를 발견했던 나무 의자에 앉았다. 가로등은 이제 밝았고, 그의 성숙한 얼굴을 비추었다. 그는 국도를 바라보았고, 여전히 오가는 버스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4살쯤 되어 보이는 한 어린 소녀가 다가와 그의 옷자락을 끌었다. 아저씨, 이 자리에 사람 있어요. 소녀가 맑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우는 소녀를 보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대답했다. 여기 평생 앉아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 그리고 마음 전체를 남겨두었지. 그는 일어나 소녀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멀리 있는 버스 정류장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는 할머니를, 추운 밤 그녀의 손을 잡았던 것을, 어릴 때 썼던 편지를, 그리고 지우야, 너는 할머니의 기쁨이야 라고 했던 그녀의 말을 떠올렸다. 그녀는 약해졌고 시간이 그녀를 그에게서 데려갈지도 모르지만 지우는 그녀의 사랑이 버스 정류장의 불빛처럼 결코 꺼지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을 것임을 알았다. 이제 지우의 이야기에 익숙해진 논산 사람들은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다. 이 씨, 최 씨, 그리고 예전에 의심했던 사람들은 이제 종종 순옥 할머니 댁에 들러 쌀이나 마른 생선을 가져오거나 그저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 할머니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강한 분이야. 이 씨가 한마을 회의에서 말했다. 저 할머니는 저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까지 구해서 지우는 이 씨와 최 씨의 도움을 받아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버스 정류장을 수리하여 마을 아이들이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장소로 만드는 것이었다. 할머니와 그 운명의 밤에 대한 기억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다. 순옥의 작은 집은 여전히 대나무 숲 사이에 조용히 서 있었다. 매일 저녁, 그녀는 난로 옆에 앉아 지우가 숙제하는 것을 보며 미소 지었다. 버스 정류장의 의자는 더 이상 비어 있지 않았다. 그것은 폭풍 속에서 서로를 찾은 두 사람의 이야기와 그들의 사랑이 작은 파도처럼 논산 전체에 퍼져 다른 마음들에 닿았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청취자 여러분, 박순옥 할머니와 지우의 이야기, 논산의 힘든 세월 속에서 펼쳐진 사랑과 희생의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기를 바랍니다. 구겨진 버스표 한 장으로 맺어진 낯선 두 사람의 관계는 가족이란 단지 혈연이 아니라 나눔과 보호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 선행과 끈기의 메시지를 널리 퍼뜨려 주세요. 그리고 다른 영감 가득한 이야기들을 위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